구독자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거렁뱅이 노인네들이 어디서 구정물 냄새를 풍기고 있어? 당장 안 꺼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 산하대대 면회소의 정적을 깨트린 것은 날카로운 고함 소리였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임진강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오후였습니다. 낡은 손바지를 입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가방을 든 김상식 할아버지와 박옥분 할머니는 대대장 박만득 중령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습니다. 박만득 중령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군화를 신고 노부부를 멸시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본부중대장 김대위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박 중령은 오늘 부대를 방문하기로 한 지역의 거물 건설사 회장의 아들을 위해 면회소에서 가장 따뜻하고 전망이 좋은 상석을 비워두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대대장님, 이분들은 저기 남쪽 끝 경상남도 남해에서 손자 면회를 오신 분들이라 잘 모르고 앉으신 것 같습니다.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박 중령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모르면 다야? 이 퀴퀴한 냄새 안 나? 회장님 오시면 이 냄새 때문에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당장 저 구석지로 치워버려. 옥분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냄비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빚은 왕만두와 며칠을 고아낸 사골 국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식 대신 키운 금쪽 같은 손자 동우를 위해 준비한 보물이었습니다. 군인 양반 미안하고 우리 동우가 이 부대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 그랬어. 금방 일어날 테니 조금만 봐주오. 상식 할아버지가 굽은 허리를 더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중령의 눈에는 노인들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건설사 회장의 눈에 들어 별을 다는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욕망뿐이었습니다. 동우? 강동우 이병 말하는 거야? 그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할아비 할미가 이 모양이야? 야, 김대위. 당장 저 냄비 치워버려. 박 중령은 급기야 신발 신은 발로 테이블 다리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기울어졌고 할머니가 애지중지 품고 있던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사골 국물이 시멘트 바닥을 적셨고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왕만두들이 흙먼지 위로 굴러다녔습니다. 아이고, 내 만두. 우리 동우 줄 건데. 옥분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할머니의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도 잊은 채 흙 묻은 만두를 주워 담으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붉어진 얼굴로 박 중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보시오 대대장 양반. 사람 도리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같은 늙은이가 국민이지 국민을 이렇게 대하면 벌받는 법이오. 뻘. 군대에서 계급이 곧 법이야. 어디서 민간인이 대대장한테 훈계질이야? 당장 헌병 불러서 끌어내. 면회소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도 분노했지만 서슬 퍼런 대대장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면회소 입구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야상 점퍼를 걸치고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는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걸음걸이마다 묘한 중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만두와 국물, 그리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할머니에게 머물렀습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한순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오염된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데인 곳은 없으십니까?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근데 우리 동우 만두가 다 버려졌네. 어쩌나 우리 불쌍한 동우. 여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박중령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마치 707 특수임무단에서 사선을 넘나들던 저격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을, 그것도 부모 같은 분들이 쌓으신 정성을 발로 차다니. 당신이 그러고도 지휘관입니까? 박중령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하고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자신에게 훈계를 늘어놓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는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대대장 앞에서 설쳐? 면회 왔으면 입 닥치고 기다릴 것이지. 분위기 파악 안 돼? 분위기 파악은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박만득 중령, 당신은 지금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렸어. 박중령은 얼굴을 붉히며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손찌검할 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야, 김대위. 이 여자랑 저 노인네들 싹 다 잡아서 헌병대에 넘겨. 업무 방해랑 상관 모독으로 쳐넣어버려. 김대위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때 면회소 밖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건설사 회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박중령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를 밀치려 했습니다. 회장님 오셨다. 당장 꺼져. 너 같은 것들이랑 엮여서 재수 옴붙기 싫으니까. 여자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줬을 때 멈췄어야지. 당신은 이제 끝이야. 여자는 천천히 눌러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묶여있던 긴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낡은 야상 점퍼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옷이 벌어지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정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중령은 비웃음을 날리려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의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것은 금빛 별 2개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국방부 직속 감찰단이라는 비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만득 중령, 내 눈에는 내가 그냥 면회 온 동네 누나로 보이지? 눈 똑바로 뜨고 다시 봐. 내가 누구인지. 그녀의 이름은 김희서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전설적인 전투 영웅이자 현재 국방부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감찰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노부부의 친손녀였습니다. 면회소 안은 진공 상태가 된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중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자가 투스타, 그것도 공포의 대상인 국방부 감찰단장이라는 사실에 뇌 회로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아니 이서야.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선은 할머니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선은 다시 고개를 돌려 박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한 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만득,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상관 모도? 업무 방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야말로 군형법상 직권 남용이자 가혹행위라는 걸 모르나? 박중령은 다리가 후들거려 바닥에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어떻게 이렇게 젊은 여자가 소장일 수 있어? 너 위조 신분증이지? 야, 김대위. 저거 가짜니까 당장 잡아. 공포가 극에 달한 박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이미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과 기백은 가짜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선은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드 레드. 지금 즉시 진입해. 예외는 없다. 전원 무장하고 부대 전체를 봉쇄한다. 전화를 끄는 이서가 박중령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중령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 이제 진짜 권력이 뭔지 보여주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대 상공에서 거대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대의 대형 수송 헬기가 면회소 앞 연병장으로 저공 비행하며 내려앉았습니다. 헬기 옆면에는 국방부 직할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동시에 부대 정문 쪽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합차 10대가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온 것은 온몸을 검은색 대테러복으로 감싸고 소총으로 무장한 국방부 조사본부 헌병 특임대 대원들이었습니다. 전원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무장 헌병들이 면회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건설사 회장의 수행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거만하게 앉아있던 회장도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헌병들 사이로 정복을 입은 대령 한 명이 걸어들어와 이서에게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국방부 수사단장 대령 이진철 단장님의 명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해당 부대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감찰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서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대령, 박만득 중령을 현 시간부로 직무 정지하고 긴급 체포해. 죄명은 직권 남용, 민간인 협박 및 가혹행위, 그리고 상관 모독이다. 또한 이 부대의 모든 장부를 압수수색해. 병사들의 식비와 유류비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헌병들이 박중령에게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장군님, 오해입니다. 제가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내가 발로 찬 건 내 할머니의 도시락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의 자존심이었어. 너 같은 자식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이선은 박중령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직접 손으로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찍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봐,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당장 이 무식한 놈들 치우지 못해.
연병장에 헬기가 착륙하고 무장한 헌병들이 면회소를 포위하자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건설사 회장 최강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파주 일대의 땅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지사와 국회의원들과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 자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명품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최 회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희서 장군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가 사냥감을 확정지었을 때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선은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헌병 특임대원들에게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저자의 입을 막고 신원을 확보해라. 군사시설 무단 침입 및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이다. 뭐? 뇌물?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내가 이 부대에 기부한 돈이 얼마인데? 박중령, 어서 말 좀 해봐. 최 회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박만득 중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어깨에서 뜯겨나간 계급장이 바닥에 뒹구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선은 그들을 지나쳐 면회소 구석에 있는 내무반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막내 손자 동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동우 이병을 데려와라. 잠시 후 헌병들의 인도를 받으며 한 병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이선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전투복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헬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동우의 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장갑도 없이 작업을 한 것인지 손등은 온통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우야, 옥분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손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동우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그냥 가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저 때문에 할머니도 혼나요. 동우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중령의 포악한 통치 아래서 동우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선은 동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동우야, 누나 봐. 누나 왔어. 이제 아무도 너 안 괴롭혀. 누나가 다 끝냈어. 동우는 그제야 이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누나의 정복과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을 보며 동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나 너무 무서웠어. 대대장님이 할머니 오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단 말이야. 나보고 쓰레기라고 너 같은 건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했어. 이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고된 훈련을 받을 때도 적진 한가운데서 총알이 빗발칠 때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우를 품에 꼭 안고 박중령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박만득, 내 놈이 지휘관이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데려다가 이 꼴로 만들어 놓는 게 내 놈의 임무야. 너는 군인이 아니라 인간 탈을 쓴 악마다. 이서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수사단장 이대령에게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이 부대의 모든 식단표와 부식 창고를 전수조사해라.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대대장으로 있는 부대의 병사들이 제때 밥이나 먹었을 리 없다. 그리고 저 최 회장이라는 자의 아들이 이 부대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도 낱낱이 파헤쳐라. 연병장에는 헬기의 굉음과 헌병들의 발소리, 그리고 동우의 오열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파주의 차가운 칼바람조차 이서의 뜨거운 분노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대대장실의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김이서 장군은 박중령이 왕처럼 군림하던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국방부 감찰단 소속의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금고를 열고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여기 비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이 대령이 가죽으로 장정된 작은 수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중령이 최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납금 내역과 부대 운영비를 횡령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에게 보급되어야 할 최신형 방한복과 유류를 시중에 내다 판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는 장부를 넘길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러 온 병사들이 낸 골에서 잠을 자고 유통기한이 지난 부식을 먹는 동안 박중령은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최 회장과 골프를 치러 다녔던 것입니다. 박만득을 이 방으로 데려와라. 잠시 후 헌병들에게 끌려온 박중령은 이미 인간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가에는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서의 발치에 엎드려 목숨만을 구걸했습니다. 장군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서는 박중령의 얼굴 앞으로 장부를 던졌습니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족? 내 가족이 소중하면 내 동생 동우와 이 부대 병사들은 가족이 없어서 그렇게 버려졌나? 너는 내 자식들이 이 장부를 보고 뭐라고 할지 생각은 해봤어? 너 같은 놈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가 똥통에 처박힌 거야. 그때 최 회장이 수행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대대장실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헌병들이 막아섰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봐. 김이서라고 했나? 당신이 장군이면 다야. 내가 국방부 장관이랑 어제도 밥을 먹은 사람이야. 당장 이거 풀지 못해. 파주에서 내 허락 없이 모래 한 줌도 못 옮긴다는 걸 모르나 보군. 이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분도 오늘 당신과 박중령의 비리 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파주의 땅들, 뇌물공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전부 몰수 대상이 될 거야. 대한민국 법이 우스워 보였나 보군. 최 회장은 이서의 단호한 태도에 움찔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직급 높은 군인이 아니라 타협을 모르는 강철 같은 신념의 소유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령! 경찰청에도 연락해라. 최 회장의 건설사가 공사 수주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들도 모두 넘겨. 이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악성 종양이다. 이서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대장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억눌려 지내던 병사들이 하나둘 연병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와 희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는 창문을 열고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박중령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이 부대에 뿌리 깊게 박힌 모든 부조리를 남김없이 짜내기로 말입니다. 모든 병력은 연병장에 집합하라. 예외는 없다. 이서의 지시가 부대 전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파주의 바람 속에서도 300여 명의 병사가 일사불란하게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연단 위에 서 있는 젊은 여자 장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선은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닿을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제1보병사단 용사들이여. 나는 국방부 감찰단장 김이서 소장이다. 오늘 나는 이곳에서 군인의 이름을 더럽힌 쓰레기들을 청소하러 왔다. 이서의 손짓에 헌병들이 포승줄에 묶인 박중령과 수갑을 찬 최 회장을 연단 아래로 끌고 왔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을 괴롭히던 대대장이 저토록 비참한 꼴로 서 있는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를 춥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마라. 누구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라.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처음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보복이 두려운 듯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상병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군님, 저는 취사병입니다. 대대장님은 매달 들어오는 신선한 고기와 과일을 자기 손님들에게 보낸다며 빼돌렸습니다. 저희는 남은 찌꺼기로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행정병입니다. 대대장님은 최 회장 아들에게만 휴가를 몰아주고 저희는 포상 휴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보일러병입니다. 기름을 팔아치우려고 영하 20도가 넘는 날에도 보일러를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동료들이 감기에 걸려 신음하는데도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욕을 했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져 통곡과 분노의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이선은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박중령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들리나?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내 놈이 지은 죄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이들의 청춘과 애국심을 훔친 거다. 이선은 헌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박만득 중령을 당장 군 교도소로 이송하라. 그리고 최 회장은 관할 경찰서로 인계해라. 단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해서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라. 박중령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고 어떤 병사들은 이서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서는 연단에서 내려와 병사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흙먼지 묻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동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우야, 이제 됐어. 고생 많았다. 동우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운 듯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이 노인네들이 도시락 좀 못 먹은 게 무슨 대수겠냐만 저 어린 청년들이 웃는 걸 보니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다. 이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눈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겨울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군대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어둠을 찾아내어 빛을 비추는 일, 그것이 자신이 별을 단 이유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연병장의 환호성이 잦아들 무렵 김희서 장군은 대대 본부 건물 앞 주차장에 세워진 최 회장의 세단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유리창 너머로 탐욕의 그림자가 여전히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이서의 곁을 지키던 이 대령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박중령의 개인 컴퓨터와 금고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 대대의 비리가 아닙니다. 파주 지역 군납업체들과 인근 보급 부대들까지 촘촘하게 엮인 거대한 거미줄입니다. 이선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사들에게 가야 할 최고급 한우가 수입산 냉동육으로 둔갑하고 그 차액이 박중령과 업체 사장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겨울철 장병들의 생명줄과 같은 등유와 경유조차 장부 조작을 통해 인근 민간 주유소로 빼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령, 지금 즉시 감찰구역을 확대한다. 파주 일대의 모든 군납 창고와 보급로를 봉쇄해. 쥐새끼 한 마리, 기름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단장님,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상부에서의 압박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선은 이 대령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예로운 군복을 입고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고기를 훔치고 추위에 떠는 아이들의 기름을 훔치는 자들에게 자비란 없다. 압박이 들어온다면 내가 그 압박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내 어깨의 별은 그런 자들을 상대하라고 국가가 빌려준 것이다. 이선은 곧장 부대 내에 마련된 임시 취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헌병들의 보호 아래 옥분 할머니와 상식 할아버지가 동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서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서야, 내 강아지야. 고생 많았다. 저 무서운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어떻게 견뎠니? 밥은 먹고 일하는 거냐? 할머니의 투박한 손등에는 아까 튄 국물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은 그 상처를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동우도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모르고 저만 좋은 곳에 있었네요. 옆에 서 있던 동우가 어색하게 거수 경례를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누나. 누나 덕분에 이제 숨통이 트여. 다른 동기들도 다들 누나 보고 진짜 장군님이라고, 우리 구세주라고 난리야. 상식 할아버지는 묵묵히 이서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안다만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우리는 괜찮으니 내 소신껏 해라.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서는 가족들의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차가운 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부대 구석에 위치한 급양 창고였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썩은 채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부상에는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해야 할 곳에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과 시들어 빠진 배추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창고 담당 상사를 불렀습니다. 사색이 되어 달려온 상사는 이서의 눈도 맞추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박중령이 시킨 일인가 아니면 내 놈도 한통속인가?
이서의 나직한 물음에 상사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중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진급을 막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제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 내 가족은 귀하고 이 음식을 먹고 배앓이를 하며 연병장을 뛰어야 했던 병사들은 남의 자식인가? 내 놈의 비겁함이 이 아이들의 건강을 갉아먹었다. 당장 체포해라. 헌병들이 상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선은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부패의 뿌리는 단순히 이 부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주머니에서 다시 전화기를 꺼내 국방부 수사본부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김희서 소장입니다. 파주 지역 전체 군납 카르텔에 대한 전면 수사를 요청합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장군, 판이 너무 커지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네. 적당한 선에서 박중령만 처리하는 게 어떻겠나? 이서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적당한 선은 없습니다. 썩은 고름은 다 짜내지 않으면 결국 온몸으로 퍼집니다. 본부장님이 못하시겠다면 제가 직접 장관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자네 성격 여전하구먼. 알겠네. 수사관들을 더 보내줄 테니 자네 소신대로 해보게. 전화를 끄는 이선은 부대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파주 시내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뒤에 숨어 군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들을 생각하며 이선은 정복의 옷깃을 고쳐 세웠습니다. 박중령의 체포 소식과 감찰단의 수사 확대 뉴스는 파주 지역 정관계와 군 고위층에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가 대대장실에서 밤샘 수사를 이어가고 있을 때 예기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장식의 정복을 입은 한 남자가 헌병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인근 사단의 부사단장인 최 준장이었습니다. 최 준장은 최 회장과 먼 친척 관계이자 박중령의 육사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김 소장,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일개 대대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부대 명예는 생각 안 하나? 최 준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선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부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예를 더럽힌 건 제가 아니라 병사들의 음식을 훔친 저들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더러워진 명예를 닦아내는 일입니다.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자네가 감찰단장이면 다야? 군대에는 엄연히 질서라는 게 있고 예우라는 게 있어. 최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러는 건가? 이선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최 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조소 어린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군납 비리의 주범이자 박중령을 꼭두각시처럼 부린 자죠. 부사단장님께서도 그 장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시더군요. 지난달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최 준장의 얼굴이 한순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근거 없는 모함으로 상관을 모욕하다니 군법이 무섭지도 않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서가 책상 밑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최 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수수 내역과 통화 기록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사단장님, 제가 707 출신이라는 걸 잊으셨나 봅니다. 저희는 타겟을 정하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의 뒤에 누가 있든 끝까지 추적하죠. 지금 이 방을 나가신다면 긴급 체포는 면하시겠지만 내일 아침 감찰단으로 출석하셔야 할 겁니다. 최 준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서의 확고한 태도에 압도당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이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준장은 인맥이 넓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 대령이 걱정스럽게 묻자 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 대령, 별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이야. 저들이 어둠을 만들수록 우리는 더 밝게 비추면 돼. 그리고 내 뒤에는 국민이 있고 억울하게 고생한 우리 병사들이 있어. 그거면 충분해. 그날 오후 최 회장의 변호인단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거만한 태도로 이서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김 장군님, 최 회장님께서는 이번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대 복지 기금으로 100억 원을 기부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군님의 앞날을 위해서도 저희가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서는 변호사가 내민 제안서를 읽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100억 원?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소? 우리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깃값, 그들이 따뜻하게 자야 할 기름값 아니오?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양심을 사려 하다니 번지수를 잘못 찾았군. 장군님, 현실을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장군님도 다치십니다. 세상은 정의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위협적인 말투에 이서는 책상 위에 재떨이를 벽으로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깨졌습니다. 현실? 내 동생이 터진 손으로 떨며 서 있던 그 면회소가 바로 내 현실이다. 당신들의 그 화려한 말장난이 우리 병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당신들도 공범으로 묶어버릴 테니까. 변호사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이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동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아니 장군님. 방금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모여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누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우리 대대원 전부가 나섰습니다. 이서는 동우의 말을 듣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연병장에는 300여 명의 병사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이서 장군님을 지지합니다. 썩은 군대를 청산하자. 라는 글귀를 적은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파주의 하늘을 울렸습니다. 이서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은 높은 곳의 권력이 아니라 낮은 곳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찰단의 수사는 파주를 넘어 전국 군납업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서가 확보한 장부와 증거들은 폭탄이 되어 군 고위층과 비리 기업가들을 강타했습니다. 연일 뉴스에는 박중령과 최 회장의 비리,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최 준장을 포함한 장성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하나둘법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박중령은 군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최 회장은 전 재산 몰수와 함께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최 준장 역시 계급이 박탈된 채 불명예 제대 후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어느 봄날, 이선은 다시 파주의 그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제 부대의 이름 앞에는 청년모범부대라는 명예로운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예전과는 전혀 다른 활기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전투복은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급양 창고에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가 가득했고 식당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오셨습니까? 새로 부임한 대대장 강중령이 이서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이서가 직접 추천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강중령, 부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병사들 표정이 밝아 보여 다행입니다. 모두 단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 부대 병사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서는 연병장 한 구석에서 훈련 중인 동우를 발견했습니다. 동우는 이제 일병 계급장을 달고 늠름한 모습으로 각계 전투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터졌던 손등은 깨끗이 나았고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동우 일병. 이서의 부름에 동우가 달려와 절도 있게 격려했습니다. 충성. 일병 강동우. 장군님을 뵙습니다. 이서는 동우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제법 군인답구나. 힘들지는 않니?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누나가 지켜준 이 부대를 제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기들도 다들 행복해합니다. 이서는 동우의 미소를 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소고기 뭇국과 따뜻한 밥, 그리고 신선한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서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식당 안은 300여 명 병사들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장군님 사랑합니다. 이서는 그들의 진심 어린 외침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사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러 온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약속하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헌신이 비겁한 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식당은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서는 그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녀가 받은 따뜻한 밥 한 숟갈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서는 부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조부모님께 향했습니다. 상식 할아버지와 옥분 할머니는 이서가 준비한 새 차를 타고 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서의 정복에 달린 별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서야,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냐?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벌 받은 거지? 예, 할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동우도 안전하고 이 부대 모든 아이가 다 안전합니다. 상식 할아버지는 멀리서 훈련 중인 병사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해도 너 같은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법이다. 이 할애비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선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파주의 봄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대지 위로 돋아난 파란 싹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이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용기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별이 앞으로도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마음 깊이 기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의 아침은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김희서 소장은 창가에 서서 멀리 남산타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정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이서에게 그 별은 권위가 아닌 묵직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파주에서 시작된 감찰의 바람은 전국 군부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박중령과 최 회장이 만든 어둠의 카르텔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던 수많은 병사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서의 공로를 치하하며 특별 포상을 제안했지만 이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장님, 파주 제1보병사단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강동우 일병이 이번 분기 특급 전사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령이 밝은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우는 누나의 후광에 기대지 않으려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부대원들에게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잘 되었군요. 동우뿐만 아니라 그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던 병사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선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연병장에서 300여 명의 병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선은 장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병사들과 어깨동무를 한 모습은 영락없는 그들의 큰 누나이자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이날 오후 이선은 마지막 공식 일정을 위해 다시 파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감찰이나 수사가 아닌 새롭게 단장한 부대 도서관과 복지시설의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들어서자 예전에 삼엄하고 차가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병사들의 활기찬 구령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옥분 할머니와 상식 할아버지도 귀빈으로 초청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이서의 정복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녀의 옷깃을 정성스럽게 매만져주며 대견해 하셨습니다. 이서야, 네가 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이제야 이 할미 마음이 놓인다. 할머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이선은 연병장 한 구석에서 훈련 중인 신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의 앳된 병사가 이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신병 교육생 이찬우입니다. 장군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이선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이찬우 이병.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입대 전부터 장군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군대에 오는 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쩌나,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도 장군님처럼 정직하고 강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병사의 맑은 눈망울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선은 병사의 손을 꼭 맞잡아 주었습니다. 찬우 이병,
군대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온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뿐이죠. 여러분이 입은 군복은 이 나라의 자부심입니다. 힘들 때면 언제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뒤에는 항상 내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서의 말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는 그들의 환호 속에서 진정한 지휘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높은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이서는 조부모님과 함께 남의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들판은 이제 완연한 봄을 지나 초여름의 푸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고향집 마당에는 커다란 평상이 펼쳐져 있었고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서 장군 왔다. 다들 이 만두 좀 먹어봐. 이번에는 하나도 안 터지고 예쁘게 빚었어.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쟁반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파주 면회소에서 바닥에 짓밟혔던 그 만두가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웃음꽃 속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서는 만두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온몸으로 퍼지며 지난 고단했던 시간들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상식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이서에게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이서야, 세상을 바꾸는 건 대단한 칼날이 아니다. 바로 이 만두처럼 따뜻한 마음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법이지. 내가 그날 그 냄비를 걷어찬 박중령을 이긴 건 내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보다 깊었기 때문이야. 할아버지의 묵직한 가르침에 이서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서는 혼자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서는 그 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는 장군이 되어 큰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정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이서는 자신의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소설 같은 현실은 여기서 일단락되었지만 김이서 장군의 행보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있는 한 대한민국 군대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병사는 없을 것이며 부정한 권력이 정의를 누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이서는 다시 정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경례하며 그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고쳐야 할 부조리가 많고 찾아가야 할 낮은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수만 명의 동우와 찬우가 있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국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란 하늘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날갯짓은 마치 자유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듯 했습니다. 김이서 장군은 활짝 웃으며 부대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가는 길은 이제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닌 희망이 가득한 찬란한 별의 길이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김이서 장군과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억압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며
가장 강한 무기는 정의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